저기 미국의 도움으로 뭐 해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우리는 톡 까놓고 봅시다. 우리 한국이 왜 한반도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소련하고 미국의 힘겨루기에 이용된 것입니다. 지금 소련하고 미국이 서로 총질해서 자기 영토에서 싸움질 안 하고 우리나라를 대리전을 치는 거예요. 대리전을. 소련하고 미국의 힘겨루기에서 우리는 이용당한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두 나라가 분단돼 있잖아요. 이거 비극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다 떨어져 있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 이산 가족도 보수층이 할 때마다 뭐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뭐 노무현, 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이 이렇게 서로 오가고 이산 가족이 만나는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보수층이 들어와서는 전부 이것을 망쳐버리고 갖다 북한에다 대북 방송하고 막 풍선 날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격이죠. 이재명이 정부가 잘한 것은 취임하자마자 대북 방송 꺼버리니까 북한에서 꺼주잖아요. 이건 남측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모든 이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의 반으로 두덩갱이 남북으로 나눈 것은 미국 덕분이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 동북아시아에 자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한 거 아니에요. 소련을. 한반도를 놓고 소련하고 미국이 힘겨루기를 한 겁니다. 힘겨루기. 그래 놓고 나서는 무슨 저기 러시아는 북한을 갖다 관할하고 남쪽은 미국과 유엔이 관할했는데, 지금 우리 남쪽에서는 박정희 정부 들어와서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우리 남쪽은 엄청난 북한보다 더 가난했어요. 전쟁 끝나고. 이건 미국이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승만 정부 때 엄청 가난했죠. 이승만 정부 때 내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이렇게 저기 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 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등에다 허리에다 메고 하얀 저고리에다가 치마를 입고 그랬어요. 도시에 나오면 이제 이런 저기 뭐 그때는 간땅꾸라라고 뭐 일제 시대 때 우리 부모들은 다 학교를 나왔으니까 뭐 이승만 생일 때 되면 우린 다 이승만 할아버지 뭐 저 북한의 김일성처럼 다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잘 쓴 놈은 뭐 청와대에다 올려 보낸다고. 이런 남북이 붕괴된 분단된 이런 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어떤 자기 세를 꾸리기 위해서 소련하고 같이 그렇게 한 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은 어때요? 북한을 도왔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워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일본은 아베하고 저 트럼프가 한국에 반도체 죽이기 위해서 서로 삼성 죽이기 해가지고 세계 1위 삼성을 가지고 대만한테 넘겨버렸잖아요. 뭐 부품을 일본은 부품을 삼성 반도체 부품을 갖다 수출 안 하니까 우리 한국 국민은 일본 관광을 갖다 끊어버리니까 일본 경제가 휘청했잖아요. 이런 것을 마치 트럼프는 뭐 우리 한국이 잘 산 것이 마치 미국이 원조에서 잘 산 것처럼 한데, 이승만 정부권까지 6.25가 터지고 다시 안정된 우리 이승만 정부까지는 엄청 가난했어요.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뭐 장기 집권하고 독재를 쓰긴 썼지만 잘한 것은 경제를 살려놓고 국가 5개년 계획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많은 아시아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경제 발전의 모델로 쓰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뭘 재건했습니까? 그때 당시 이승만 정권 때는 엄청 가난했어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지역의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와 이 나가사키 뭐 일본 군대하고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이 돈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그쪽 가가지고 연합훈련하는 거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이 미사일을 갖다 워싱턴 던지기 전에 바로 한반도 평택을 던집니다. 고성을 던지겠죠. 사드가 배치된. 이 한국의 주한미군 45,000인데 38,500이에요. 이거 거짓말 치고 있어. 저기 데리고 온 식솔까지 갖다 군인한테 갖다 집어넣습니까? 한국에 주한미군 4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를 갖다가 단물 다 빼먹겠다. 우리나라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8,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해야 되고 이 러시아라든지 이 중국이라든지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그리고 언제든지 주한미군은 이제 평화의 사절단이 아니에요. 뭐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미군 패권 패권주의에 우리나라 주한미군은 경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딜을 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끼어들어서 가해자인 러시아 편을 들고 피해자 우크라이나나 유럽 연합 때문에 다 저거 패싱시켜버린 거 봤죠. 이걸 보고 대만이나 우리 한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이득이 되면 시진핑하고 둘이 대화해서 대만 줄 테니까 니는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줄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지상군 주한미군 지상군 4,500명이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정보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폭격해버리면 4,500명이 죽으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4,500명 지상군을 빼버려요. 그러면 지상군이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지상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전쟁에 지상군이 대부분 많은 역할을 차지하죠. 그리고 김정은하고 딜하려고 지금 내가 주한미군 4,500명을 빼버릴 테니까 너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워싱턴 밀 스트리트 저널지를 흘려보내요. 먼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다 그런 것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신문상에 갖다 흘려보내가지고 한국에 이지랄 하면서는 무슨 13조 7천억을 갖다 내라 하고 있네요. 달달 해년마다 연간 1년에 13조 7천억을 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를 빨려 먹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는 오히려 양날이 칼이라는 소리가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는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이라든지 오키나와 가서 일본군하고 저기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대만하고 같이 연합훈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주한미군 주둔비 이것을 갖다 깎아주면서 이 지역에 중국이 전부 영토전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데서 미국이 갖다 관여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국은 미사일을 우리 한반도에 쏘아서 우리 한반도는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날의 칼이에요. 어디 갖다 한국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한반도는 미국의 3대 주적하고 턱 밑에 있어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의 3대 주적이죠. 바로 턱 밑에서 이들을 감시하고 그 워싱턴으로 미사일 날아갈 것 같으면 턱 밑에서 2, 3주 안에서 고성 사드가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고성의 사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반대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다가 그 탄핵당해서 그 대통령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고성에 사드를 배치할 때 그것은 한반도라든지 또는 이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을 방해한 게 아니고 전부 미국 본토 방위하고 주한 미군 평택기지 방해한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뭐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워싱턴을 향해서 미사일 올라가면 바로 2, 3초 안에 사드가 턱 밑에서 쏴버리면 거기 가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이점을 이용하면서 이제 인도태평양 연안에 주한미군이 가서 갔다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 전쟁이라면 거기 들어가고 우리나 한반도는 갔다가 총알바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중국과 원수 된다는 소리죠. 이러기 전에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입장을 잘 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변 국가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재명이가 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재명 말이 맞아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일어나지 않고 독일 서독을 보세요. 가난한 동독을 막 도와서 마지막 동독이 어려웠을 때 러시아라든지 중국한테 주지 않고 바로 서독한테 주지 않아요. 땅을. 그래서 그 땅은 와해되지 않고 통일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퍼주니 뭐니 하고 난리를 치고 북한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한테다 땅을 줘버리겠죠. 우리는 영원히 분단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을 찾지 못하죠. 문재인 정부 때 잘했어요. 남북 문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8,000명 정도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부터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며 한국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려면 인도태평양 연합국가에서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인도태평양 국가에 동북아시아에 자기의 거점을 만들고 여기서 중국이 이 모든 뭐 해안을 자기 거라 하고 뭐 공해상을 지나가는 배들을 못 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하고 미국의 패권 싸움에 주한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한테 전부 이게 빼먹겠다는 거고 무슨 한국이 뭐 경제 발전이 미국으로 인해서 됐다는데 한국에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원조를 받고 그랬던 시절에 이승만 정권 때 엄청 가난했어요. 우리 한국은 박정희 정권 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는 독재를 쓰면서 뭐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서 회복된 거지 미국이 갔다가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막판이었던 지난해 11월 한국 방위 분담금을 2026년부터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지만 왜 미국은 체결해 놓은 것을 갖다가 뒤집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를 무시해버리고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0년 이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방위비가 9배에 달하는 규모다. 9배를 인상하는 거야 이게.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에 보세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될 이유도 되고 이런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이번에 지금 알래스카에 뭐 LNG 뭐 가스를 개발에 대해서 미국하고 전 세계 거대 재벌들이 거기에 손을 냈다가 뭐 기후가 1년에 몇 달 작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매장량에 대해서 신빙성도 없고 잘못하다가 환경적인 요인을 건드렸을 때는 그 천조에 달하는 그런 그 피해를 볼 수 있다. 환경적인 그런 가스가 폭발해서 여러 가지
한계 오염을 일으켰을 때 복구비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 손 떼버리고 철수한 데를 이 미국의 안보를 받고 있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한테다가 그 미국의 기업이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손을 떼버리고 철수해버린 추위가 너무 1년이면 추위가 너무 그러니까 뭐 서너 달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 있는 것을 지금 나라 기업도 다 철수해버린 데를 우리 한국한테다가 일본하고 대만 전부 주한미군 그 안보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한테다가 억지로 그걸 개발해가지고 너희들 나라에 가져가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하고 한 것은 배로 수송해서 가져오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 캐나다의 모든 것들은 전부 미국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미국이 그것을 석유를 안 사줘 버리면 캐나다가 상태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캐나다에 LNG에 한국이란 일본, 중국 여러 나라가 같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각 나라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나라로 우리 한국이 며칠 전에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런 거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것은 이런 알래스카처럼 뭐 영하 50도씩 내라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놔두고 왜 미쳤다고 거기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끌어다가 우리 한국까지 뭐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이 짓을 합니까? 그것은 흑자라기보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라 망해먹을 그런 위험 부담이 많은 것이니까 일본이 먼저 했지만 그거에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본 버릇을 잘못 했다는 둥 이따위 짓을 하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캐나다처럼 이렇게 여러 다른 나라를 돌려야 된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제조해가지고 미국을 갖다 보내니까 미국이 이번에 베트남하고 협상할 때 베트남 니네 것은 10% 해준 대신에 베트남에 들어와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만든 제품은 40% 관세다 이래 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 머니투데이 2025년도 7월 9일자 한국 매년 13조 7조 원 트럼프 무역협상속 방위카드 뭐 미국 때문에 한국이 잘 살았다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만 정권 자유당 시절에 미국이 원조했던 시절에 설탕 막 갖다 주고 막 이럴 때 밀가루하고 우유가루 저기 분유를 해서 막 포대로 뭐 동물 사료에도 넣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나라가 아주 6.25 전쟁 일어나고 이승만 때 정부 때는 아주 가난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잘 살았어요. 북한이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에 가면 거지들만 득실거린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박정희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물러가고 뭐 독재가 좀 거의 독재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로 뭐 여러 가지 나라는 혼란스럽고 뭐 민주주의는 많이 무너졌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5개년 계획에 스파르타식으로 전부 뭐 그 국민들 끌어다가 막 울력을 시키고 그랬죠. 전부 나가서는 도로 닦고 뭐 하고 뭐 북한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니까 뭐 그 다음에 미국이 무슨 자기 덕분에 됐다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보고 뭐 인도라든지 무슨 베트남이라든지 한국이 모델이 돼서 발전한 나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발전시키고 이런 데가 많았다는 거죠. 그때는 러시아 같은 나라도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그저 인공위성이나 이런 뭐 핵이나 있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뭐 스타킹이나 초코파이 같은 것을 러시아 뭐 라면 같은 거 엄청 좋아했죠 그때 당시에. 참.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뭐 한국이 자기 덕분에 됐다. 우리 한국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자기의 어떤 소련하고 같이
예, 그런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우리 한반도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미국은 한 가지 자기 이득적인 면만 보지 우리 한반도를 두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누굽니까? 러시아, 저 소련하고 미국의 패권 다툼에 우리 한국이 희생양에서 남부로 무너지고 이런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 같은 민족을 반 나눠놓고 뭐 러시아가 저 북한을 관할하고 미국이 하고 유엔이 우리나라를 관할했죠. 근데 지그 덕분에 잘 살았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두 동강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했으면 세계에서 뭐 아주 우수한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 북한하고 남북이 통일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 9배의 방위비를 내라는데 이건 거지 같은 소리죠. 아주 머리는 차갑게 해서 잘 대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한국 매년 13조 7조 원씩 트럼프 무역협상 속 방위비 카드. 뭐 참 기가 막히냐.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는 가깝게 지내야 돼요.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대 5천년 역사를 우리는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도 다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저쪽에 아메리카 저쪽 멀리 있는 나라가 이 동북아시아에 어떤 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 자기의 그 주적 3나라를 한꺼번에 관찰하기 좋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이제 자기의 이득이 없으면 하겠어요? 남북을 갖다 분단시켜 놓은 것이 소련하고 미국이에요. 왜? 미국하고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가족에서 부모, 형제, 뭐 자식이 만나서 울고 껴안고 우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것이 미국이 러시아는 본래 있어도 옆에 있는 나라니까 내버려 두고 미국이 이쪽으로 와서 자기 동북아시아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메가더 장군이 북한까지 저기 시루주까지 밀고 갈라 할 때 미국에서는 거기에 끝까지 가지 마라. 그쪽은 러시아 주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을 미국은 자기 이점으로 계산 속에 이러니까 대만이나 우리 한국이라든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그죠. 신우주까지 밀고 메가더가 가려 하니까는 메가더를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본토에서. 그때 트루만 대통령인가요? 그래가지고는 그 38선 이후는 저 북한을 러시아한테 주고 남한은 미국이 관할하겠다는 거예요. 응? 남한만 갖고도 이 동북아시아의 거점을 만들 수 있다. 이것들 전부 우리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한반도를 절반을 갖다 하는 것은 미국이 여기 들어와서 그래요. 미국이.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까지 한반도는 5천년 잘 지내왔어요. 미국하고 동맹이니 뭐니 하면서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만약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주한미군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주한미군 방위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베트남 보세요.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베트남이 지금 통일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 거기 가서 뭐하게 동남아시아 거기 가서 관여해가지고 지금 내비둬 버리니까는 통일돼가지고 베트남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오늘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데서 오늘 5시간 전이니까 2025년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히토류진 중국의 두 얼굴, 세계 공급망 흔들고 자국 기업의 역풍이라는 기사입니다. 썬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기 전에 본문을 한번 보죠. 15년간 산업 통폐화 쿼터제로 세계 히토류 90%를 장악하고 강력한 외교 지렛대로 확보. 이 히토류는 반도체라든지 우주 항공,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데 중요한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이런 지하자원이에요. 지하자원 강물이죠. 근데 우리 북한에도 세계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데 그것들을 지금 북한이 발표를 안 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을 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히토류는 주로 가난한 저 아프리카 쪽 저런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구에 소량 분포돼 있죠. 그런 걸 중국이 알아내가지고 그 나라에 뭐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의 빈민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히토류 채굴권을 중국이 장악하고 세계 자기 국가에 매장된 히토류도 많은데 비해서 다른 이렇게 빈민국가들을 아프리카들을 전부 신년 초부터 정상회담을 그쪽 아프리카 국가하고 정상회담을 해요. 중국은. 그러니까 히토류를 채굴권을 전부 이 중국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중국의 돈을 갚지 않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유엔에 중국은 아프리카가 많은 빚을 져 있으니까 그것을 지구의 유엔에다가 많이 그것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돈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적으로는 히토류를 채굴권을 갖기 위해서 아프리카한테다 계속 빚에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한 것을 히토류 희소 가치가 바로 무기가 된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미국 기업들이 히토류를 중국이 안 팔아버리니까 옛날 우리 한국에 일본이 반도체 삼성 반도체 주기 할 때 그 반도체 부품을 안 팔아버리니까 당장 반도체 사업이 중단됐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중소기업에서 다시 만든 데는 6개월인지 7개월인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용하던 그 부품하고 약간 질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죠. 15년간 통폐합한 쿼터제로 세계 히토류 90%를 장악하고 강력한 외교 지렛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토류가 아주 미국을 갖다가 억누르는데 큰 역할을 했죠. 수축기를 막힌 자국 자석업계는 이중고, 회복 더딜 것, 산업 재편 가속화 전망. 중국이 10여 년 전에 걸친 산업 정비를 거쳐 세계 히토류 시장 통제력을 막강하게 키우며 외교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때 불법 채굴과 밀수가 판쳤던 중국 히토류 산업은 이제 거대 국영기업 두 곳을 중심으로 한 과점 체제를 갖췄으며 강력한 생산 수출 통제는 세계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일 신청 분석 보도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중국이 싫어하면은 갖다가 수출 안 해버리면은 그 나라 항공 뭐 우주 무슨 전기차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전부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미국이 당한 거죠. 그러니까 히토류를 무기화한 것입니다. 무기화할 것들에는 식량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에 밀밭이 러시아가 폭탄 던져서 다 태워버리니까 제일 먼저 세계 밀의 5대 생산지에 들어가는 인도가 자기 자국민의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중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계 인도의 밀을 먹던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밀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밀이 무기화 되는 거예요. 지금 히토류가 그런 상황이죠. 일부 기업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워야 했다. 히토류 2달도 안 돼 세계 자동차 업계는 전기 자동차에 이 히토류가 많이 들어간다래요. 부품 부족 사태를 맞았고 일부 기업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워야 했다. 이런 수출 통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지만 정작 중국 내 관련 기업들에게는 취약한 내수 경제와 맞물려 큰 골칫거리이다. 2010년 일본과 외교 분쟁 당시에 국내 밀수 문제로 수출 제한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국가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 만연했던 사업 15년 만에 국가 통제 속으로. 중국 정부가 히토류 산업 고강도 정비에 나선 것은 약 15년 전이다. 당시 수백 개에 달했던 채굴 가공업체는 통폐합을 거듭해 2013년 10개사로 줄었고 현재는 중국 히토그룹과 중국 북방 히토그룹 하이테크라는 국영기업 두 곳만이 사실상 모두 채굴을 맡고 있다. 국영기업이니까는 마음대로 중국 마음대로 하죠. 세계 히토류 처리 능력은 90%를 차지하는 산업구조가 국가의 완벽한 통제 아래 들어간 셈이다. 인도가 히토를 매장하고 있지만 그 가공 능력이 중국에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거예요. 아이다호주 보이시 주립대학교와 데이비드의 에이브러험 제휴 교수는 베이징이 통합을 통해 더 큰 감독 권한을 갖는 동시에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채굴로 생긴 일부 환경 피해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급망 투명성도 일부 확보했다. 과거 중국에서는 무허가 채굴업자들이 캐낸 히토류 광석이 불법 분리시설로 흘러 들어갔고 완제품은 다른 품목으로 위장돼 해외로 밀수출이 되는 일이 공공연했다. 2014년 한 해만도 4만 톤에 이르는 히토류 산화물이 밀수된 것으로 추정된데 이는 당시 공식 수출량의 1.5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었다. 수출 통제의 역풍, 고통받는 자석업계. 다만 채굴 정제 부분과 달리 히토류 자석 제조업체들은 진능, 영구자석, 낭보원 등을 포함해 여전히 수십 개가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희생양이 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관세에 보복하고자 히토류 자석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들 경우는 수출길 막힘과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히토를 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이걸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관세 보복에 대해서 맞대응하자 이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공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중국의 11개 주요 상장 자석 생산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18%에서 50%에 이르렀지만 수출 통제 조치 이후 두 달간 자석 수출은 75%나 급감했다. 수출 못하게 막으니까.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자석 생산업체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의 수출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으며 중소 생산업체의 4월에서 5월 생산량이 약 15% 줄였다.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아거스의 엘리 사클라트 발라 수석 분석가는 자석업체들은 수출 중단과 내부 부진 양쪽에 압박을 받고 있다며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중요한 고객 기반을 일시적으로 잃었다고 분석했다. 이 사람들이 늘 수출했던 고객들이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이에 중국 정부는 6월부터 자석 부분의 거래 추적 시스템을 도입, 기업들에게 고객 정보와 거래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체 공급망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급 재개 합의에도 과거 사례 볼 때 회복 더딜 것. 이거 무기화 삼았다는 거죠. 뭐 세계 모든 반도체, 항공, 무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전부 히토류 하나 가지고 전부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중국이. 지난 6월 27일 미국과 중국이 히토류 공급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6개월 동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일부만 그랬어요. 일부 기업들한테만. 국영무역 창구인 바우터우 히토류 상품 거래소는 합의 발표 중에 어떤 합의든 이행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창고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하는 자석 제품의 특성상 수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내수 시장에서 다른 구매자를 찾기 어렵고 재고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상품 컨설팅 회사 트리비움 차이나 코리콤스 수석은 수출 통제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자석 제조업체들의 추가 최근 반등한 것을 두고 타당한 미래 예측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은 고통의 역설 통제 강화가 산업통합 부추길 수도. 중국은 산업구조 조정, 생산, 할당제, 공급망 추적, 기술 수출 통제 같은 다각적 정책으로 불법 유통을 막고 국영기업 중심으로 공급 구조를 세웠다. 기업으로 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나라는 제철 같은 거 전부 다 망하잖아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다 미국에 갔다가
철강가 막으니까 우리나라에 덤핑 수출을 해버려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서. 대통령 없는 사이에 뭐 무정부 상태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철강 무정부 상태에 하는데 포함제철이나 현대제철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이들이 정부한테다가 일본하고 중국이 덤핑하고 있다 그래도 조치를 못 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비드 이브럼 교수는 이런 압박이 수백 개죠. 제조업체가 있는 산업의 통합을 촉발할 수 있다면 추가 통합은 자원 흐름을 통제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베이징이 이를 나쁘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통제 강화가 낳은 시장의 고통이 역설적이기에도 산업 전체를 국가의 손아귀에 더욱 강하게 쥐어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영업체로 다 돌려졌다는 거죠. 오늘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히토류진 중국 두 얼굴 세계 공방 흔들고 자국 기업에는 역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뉴스원이에요. 2025년도 7월 9일자 기사인데요. 낭만은 없다던 민주 십상치 않은 이진수 후보자 여론 주시. 논문 의혹에 자녀 조기 유학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갈등 여 아직 부적격 아닌 경계 당내 우려는 확산 기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란 것이군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 가로채기 의혹에다가 자녀 조기 유학 평화소녀 철거 갈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청문회에 앞서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지명인의 마을 등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는 지명 처리하거나 자진해서 사퇴하도록 하는 게 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뭐 제자들은 논문을 갖다가 뭐 가로채거나 이러면 참 야비한 거죠. 그게. 문지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문제로 삼으려면 삼겠지만 경계에 있다. 김건희 여사 수준의 표절이 있었으면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너무 표절로 하면서 자기 뭐 교육부 장관을 갖다 그런 사람 쓰면 되겠어요? 차라리 김건희를 쓰는 게 낫지. 민주당에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해서 제자 논문 가로챘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논문 지도 교수가 제자가 뭐 석사나 박사의 논문을 쓴 것에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좋은 거 있으면 주소 담는 경우가 있어요. 학계에서도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로 실상 그렇지 않다.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뭐 작품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많이 지도 교수가 제자들의 작품이나 논문들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지금은 이 후보자가 어떻게 교육을 이끌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방향을 명확하게 제안하면 논란이 불식되지 않을까 하며 많이 준비해 이야기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느냐 했다. 아닌 땐 굴뚝에 뭐 연기 당했어요. 제자의 논문을 스승의 논문을 제자가 했다는 것보다도 제자 논문을 그 지도 교수가 훔쳐간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거의 80, 90% 맞다고 봐야 돼요. 다만 논문 의혹이 계속 확산되다가 다른 의혹들도 새롭게 제기되면 만약에 논문을 그 제자의 논문하고 스승의 논문을 지도 교수의 논문을 비교하면 바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 내각이 구성해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니 청문회를 신속하게 잘 추진해달라고 했으나 여론을 봐야 해서다. 뭐 웬만하면은 통과시킨 게 좋긴 좋지요. 근데 제자 논문을 훔쳐서 쓴 사람이 부도덕성이 이 국가 정책에는 나는 그건 좋지 않다고 봐요. 자기 자신이 사퇴를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무슨 뭐 재산을 갖다가 뭐 2억 뭐 국무총리 그런 것 같은 거는 국민의당이 너무했다 하지만 뭐 김건희 여사 뭐 논문건 뭐보다 더 나쁜 거죠. 제자 논문을 갖다 훔쳐 했단 건 그건 제자 거짓말했겠어요? 억울하니까 나온 거지. 뭐 오늘 아시아경제에서 2025년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제 괜히 군만두 추가 안 해도 되네. 한 그릇도 갑니다. 배민의 승부수라는 기사예요. 증가하는 1인 가구 겨냥한 한 그릇 서비스 인기. 옛날에 탕수육을 시키면은 만두가 한 그릇 더 왔잖아요. 배달의 민족의 한 그릇이 서비스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 증가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애고 1인분 메뉴를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배민이 소액 주문에 대한 수수료 배달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한 그릇의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입체 업체의 실질적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한 그릇 카테고리의 주문 건수는 이 서비스 초기에는 5월 첫째 주 대비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끄며 매수 주문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그릇을 운영하는 입점 업체도 6월 기준 전월 대비 2.6% 늘었다. 최소 주문 금액이 없는 1인분 한 그릇.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음식을 시켜 먹는데 혼자서 먹을 수 있는 2인 이상을 해야 배달이 된다라면은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그냥 배달시키는 것이 나가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게 필요한데 한 달을 1인분을 배달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한 그릇의 인기 요인은 누구나 쉽게 빠르게 1인분을 주문할 수 있게 한 개선된 사용자 경험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일일이 1인분 메뉴를 검색하거나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뭐 10,000원 이하는 배달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못하는 거죠.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음식을 추가해야 했다. 배민은 단순히 1인분 메뉴를 모아놓은 곳에서 더 나아가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애고 메뉴를 쉽게 탐색할 수 있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했다. 그릭 몇 번 원하는 1인분 메뉴를 주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입점업체 수익 개선이 효과도 기대된다. 1인 가구 배달 수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소액 주문의 경우는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걸림돌이 있었다. 1만원 주문 시 중개 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40%를 상회할 정도다. 하지만 배민이 최근 주문 금액 기준 1만원 이하 중개 이용료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1만 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 이용료 차등 지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최대 3천억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업주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1만원 주문의 경우 기존 대비 14% 이상 업주 부담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카페나 분식 등
단기간 낮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신규 매출을 창출할 기회가 생겼다며 일부 업주들은 1인용 반마리 치킨, 사이드 메뉴 세트 등 다양한 맞춤 메뉴를 기획하고 있다. 배민이 공략하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 수요 여러 조사에 확인된다. 전국 1인 가구는 지난해 1000만 가구를 돌파한 중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배달앱 주 소비층은 만 25에서 36세 청년인 경우 최근 오프 서베이스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1인 가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비를 제하면 식품 구매와 외식비에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 조사에 평상시 식사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통해 마련한다는 응답이 54%에 달한다. 배민 관계자는 한 그릇 1인 가구와 증가에 그에 따른 외식 수요의 변화에 맞춰 필연적으로 도입된 서비스라며 한 번 사용한 고객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만큼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케팅 또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아시아경제에서 이제 괜히 9만도 추가 안 해도 되네. 한 그릇도 갑니다. 배민은 승부수라는 기사예요. 파이낸셜 뉴스예요. 이진숙이가 2025년 7월 9일자 지금 민주당이 이진숙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방통위원장이 될 때부터 방통위원장 되고 나서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탄핵을 당해 있었죠. 그 이유가 뭔가 나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진숙이 이 질책에 자기 정치한 적 없고 나 발언권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서슴없이 위화리가 없네요. 보니까 이 대통령 비공개 내용 개인 정치의 활용 지적에 이 위원장 사실 왜곡할 우려 정정해 준 것 SNS 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 안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자기가 정치한 적 없다.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SNS에 올렸다면은 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진숙이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나? 장문후 SNS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면 반박. 이게 정치죠. 9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 정치는 한 적 없다고 제목으로 장문후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1명뿐이다.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이 필요하지만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은 면직이 제거되면서 1인 위원회가 됐다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방송 3법 관련해 나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들을 만난 이후로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방통 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들어 보라는 건 지시죠.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무엇을 하라고 했다면 그 지시죠. 그 지시입니다. 대통령으로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체 회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방통위 자체의 안을 만들어 보라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이건 업무 지시죠. 뭘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으면 그죠. 이진숙은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묻는 건 어떤 차이냐.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죠.
이에 대해 8일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 이 위원장은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위원장이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깝다. 그게 어떻게 의견입니까? 지시지. 만들어 보라 했으면 그게 지시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기에 나는 방송사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 3법과 관련한 방통위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나를 세웠다. 그러면서 방통위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을 가진다며 방송사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기관장으로 설명은 권리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의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 방통위에 혼자 남겨놓고 지금 또 혼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잘려버리고 여건이 임명될 때부터 이 이진숙 방통위가 탄핵을 당했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요. 이준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이틀 만에 법인카드를 빵 사는데 이용했다. 그러면 법인카드로 가지고 이래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하는 상황에서 같은 일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빵이나 초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비빔밥이나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 걸 이틀 만에 법인카드를 빵을 샀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숙을 겨냥해서 엄청나게 현재 의원도 갈아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현재 의원 채우라고 난리를 쳤죠.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이 이진숙을 겨냥했다 보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5명이 있다는데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마지막 한 명도 다 없애버리고 좀 2명이 있다가 한 명을 갖다 또 잘라버렸네요. 최소한 2명이 필요하지만 1일 김규태 부위원장은 면직이 제가되면서 면직시켰다는 거예요. 1인 위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국무위원회에 참석하면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게 내가 좀 말 좀 하겠다가 했을 때 대통령이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하지 말 일이지 왜 그것을 그럼 묻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자기가 아마 발언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강적이 만났어요. 이재명이하고 이진숙이 같은 색깔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처음에 이건 국무위원도 아닐 뿐더러 이것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데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진숙을 씹어놨기 때문에 알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진숙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들어온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탄핵 내용이 법인카드로 빵 사먹었다. 그러면 거꾸로 김혜경 여사의 10만원어치 초밥하고 뭐가 다르냐. 초밥 먹을 수도 있고 빵 먹을 수도 있지. 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지만은 김혜경 여사의 초밥에다 100몇십만원을 갖다 벌금 낸 거 그거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잘못했죠. 그건 이진숙의 뭐 빵값으로 탄핵시킨 놈들도 똑같아요. 이 뭐 김혜경 여사 10만원 직원들하고 같이 초밥 먹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150만원 벌금 묻는 놈도 똑같다. 둘이 똑같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 2025년 7월 9일자 이진숙 이 질책에 자기 정치한 적 없고 나 발언권 있다라고 반박했다. 지 발언권이 있다고 대통령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도 예의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참 디지털 타임스가 2025년 7월 굴자 신문에 무역 안보 계산기 두드리는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서 원스톱 쇼핑 한꺼번에 다 쇼핑하겠다 이거예요.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군대를 만들게 한 놈이 누굽니까? 남북을 갖다 분단시키고 이거 미국이 왜 동북아시아에 잘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한반도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중국이 끼어들어서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지기 위한 패권 전쟁을 벌인 거죠. 소련하고 미국의 전쟁에 우리 한반도는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뭐 한국이 뭐 미군의 뭐 원조로 무슨 경제대국이 됐다고 이렇게 거짓말 치는데